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의 경찰서장과 구청장, 소방서장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파 사고 가능성을 지적한 용산경찰서의 내부 보고서가 참사 후에 삭제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회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동안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퇴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며 당분간 장관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뒤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중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현지 언론은 오차 범인의 박빙의 승부 속에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여파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열차가 지연 운행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차가 모두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들어 코레일의 열차 탈선 사고만 10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발빠르게 하루를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구청장,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는데요. 이태원을 관할하는 행정, 치안, 소방 책임자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참사 당시 과실로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협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대상엔 늑장 보고 논란이 불거진 이임재 전 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외에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최 소방서장의 경우 경찰과의 공동대응이 적절했는지 박 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사고 예방 대책을 세웠는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윗선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CCTV와 SNS, 제보 영상 등 150개 영상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와 CCTV를 확인한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 측은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헬로윈이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니 대비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 용산경찰서의 한 정보과 직원은 이런 내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용산서 정보과장은 당시 이 보고서를 묵살했고 사고가 터지자 보고서 자체를 지우라고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났죠.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와 회유 의혹 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많은 인파로 보행자의 도로 난입과 교통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됐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이 보고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뒤 최초 작성자의 컴퓨터에서 이 보고서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며 회유까지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결국 보고서 삭제와 회유를 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인파로 사고가 우려된다면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10월 26일 작성 문건 외에 다른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보고 문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직접 주재한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엿새 동안 분향소를 조문하고 사흘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후 첫 공식 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을 콕 집어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관리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신상 필벌의 강화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IT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런 대통령 주재 회의는 보통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데요. 어제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보고만 있었느냐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뒤 회의 중간에도 마이크를 잡고 경찰을 향해 아비규환 상황에서 대체 뭘 했느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회의에는 윤익은 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찰이 이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질타하며 특히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경찰의 사후 대응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에?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인파사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 공간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입을 막는 거. 지금 직무집행법상 못할 수가 없어. 헬로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몰랐고 기본 중에 기본인 인파 밀집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안 한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특정 기관에 대한 회의 발언을 전체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대통령실은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정치권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이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로도 안 된다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 사퇴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 역시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국정조사로 진실을 물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수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여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겠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야권과 함께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회에선 윤희군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찰의 늑장 보고와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9일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민주당은 참사 당일 기동대가 대통령 경호에만 집중됐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죠. 그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오늘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당시 경찰 병력이 인파 통제보다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헬로윈데이에 모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마약이나 이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여당 역시 경찰의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용산경찰서 서장실이 압수수색에 빠진 점도 지적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대한 확보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진행될 겁니다. 경찰의 알고 수사도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의 거취 압박에 자신은 사의를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가 제 역할을 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던 걸 재차 사과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퇴설은 일축했습니다.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구청이 연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례라고 답해 빈축을 산 데 이어 마음의 책임이란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 구청장은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퇴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회에서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군 경찰청장의 파면 등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재난수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죠. 게다가 참사 현장에 일찍 도착한 것처럼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조끼를 입은 직원 옆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한 남성.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0분이 지난 밤 11시쯤이었는데도 이 전 서장이 느긋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9시 24분쯤 용산서 인근에서 식사를 한 뒤 20여 분 뒤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밤 10시쯤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해 차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차량 정체가 계속되자 10시 55분쯤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이 이곳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에 내려 이태원 파출소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를 차로 이동하려다 1시간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감찰 조사에서 이 전 서장은 차로 이동하는 중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의 도착 지연, 상부보고 지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허위로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5분쯤. 그런데 초기 상황 보고 자료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밤 10시 20분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재난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죠. 참사를 전후해 박 구청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쯤 자택으로 귀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시 현장을 둘러봤다고 말했지만 CCTV에 찍힌 모습은 단순 귀갓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10시 59분. 이미 참사 44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입건된 박 구청장이 재난안전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인파 밀집을 예견 가능했는지, 사고 예방 대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헬로윈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점, 당일 인파 밀집을 보고도 유관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보셨는데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권영세 감독관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또 앞서 박 구청장은 헬로윈은 구청 주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법 취지상 용산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추 적용이라는 걸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66조 11이 유추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뿐 아니라 사고 직후에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욱전 국방부 장관을 차례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원장을 구속 만료일인 오늘 밤 12시 전까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수의 바이오 관련 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해 충돌 지적이 이어졌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백 청장의 남동생이 질병청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이사에 지원하면서 누나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백 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회는 백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당시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 청장의 남동생 백모 씨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에 사회이사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나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백모 씨가 올해 8월 유전자 분석 전문업체 DNA링크에 제출한 사회이사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한다며 마침 친누이는 백경란 청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DNA링크는 올해에만 질병청과 3차례 코로나19 유전체 분석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모 씨는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사회이사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백 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생이 직접 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인도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 청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취임 이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복지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백 청장을 서류 제출 요구 거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정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젯밤 서울 영등포역으로 들어오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34명이 다쳤는데요. 어제 사고 여파로 많은 열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오늘은 정상 운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불이 꺼져 깜깜한 객차로부터 승객들이 내리기 위해 문 앞으로 모여듭니다. 사고가 난 열차 주위로 인부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들어서다 탈선했습니다. 기관사를 제외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해 승객 34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제 KTX와 전동차 등이 영등포역과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경인선 급행열차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어제 오후 5시 반쯤 복구는 모두 완료됐지만 출퇴근길 대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차가 있나 그거 확인하고 왔는데도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대기하는데도 차가 출발을 안 해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인파에 숨이 막힌다는 신고도 12건이나 접수됐는데 이태원 참사에 이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 줄이 길어지면서 제 뒤로 급행 타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 열차 타는 사람하고 줄이 꽉 차서 그냥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번 사고로 KTX와 일반 열차 106대가 10분에서 길게는 4시간 20분가량 지연 운행했고 228대의 운행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시민들의 귀갓길 편의를 위해 오늘 새벽까지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코레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가 올해만 해도 벌써 10건입니다. 늘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사고는 되풀이됐고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던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황이 심각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정확한 소식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장시간 지연된다라고 나왔다가 곧이어서는 이제 열차가 모두 다 취소 중지됐다라고 나왔고 그 이후로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락가락한 안전 안내 문자 역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1시간 뒤에 조치가 완료돼 운행이 재개됐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출근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1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코레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만 10건에 달합니다. 탈선 사고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지난 2018년보다 5배 많은 수치입니다. 코레일 소속 노동자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도 올해 3월과 7월, 9월과 11월까지 연이어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철도시설, 차량 정비, 운영, 관제 모든 분야에서 사소한 안이함도 개입되지 않는 자세와 전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열차 탈선부터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아야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정작 광산이 왜 무너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광산 폐기물 탓이라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는데 경찰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3달 전 붕괴 사고와 이번 사고가 연관됐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과 산자부 관계자들이 광부들의 구출 통로였던 제2수직갱도로 내려갑니다. 갱도 내 매몰 사고와 구조 경로 등과 관련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갱도 내로 쏟아진 펄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아연을 캐내는 과정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탓에 붕괴 사고가 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폐기물하고 지금 무슨 갱도 내에 흘러내린 폐기물 성분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경찰은 광산의 안전장치가 제반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붕괴 사고와 이번 매몰 사고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입니다.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같은 갱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에서는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경찰은 최근 매몰 사고 당시 탈출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광산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대남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일자별로 어떤 무기를 썼는지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벙커버스터와 타격 범위가 넓은 분산탄, 전자기기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EMP탄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한 ICBM 얘기는 쏙 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나흘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지하 침투 전투부와 산포탄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투부는 탄두의 북한식 표현으로 각각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벙커버스터와 타격 범위를 넓히는 분산탄을 의미합니다. 모든 대응 군사 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 특수기능 전투부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는데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핵 전자기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핵 전자기 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든 통신시설 이런 걸 다 파괴해버리니까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지난 3일 최고속도 마하 15, 고도 1920km로 실패한 ICBM 발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당시 2단 분리엔 성공했지만 탄두부가 속도를 내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탄두가 변형된 화성 15형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기종을 두고 우리 군의 판단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군 당국은 우리 군의 평가 결과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의 비정상 비행을 보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 함경북도에서 울산 앞바다 80km 지점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한미 양국의 감시 정찰 체계에 탐지된 건 없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훈련이나 도발 규모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방 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물을 걷어들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부 전 직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모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직원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게 밝혀지며 논란이 퍼졌는데요. 논란 후 외교부를 퇴사한 이 직원은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훨씬 처벌이 중한 업무상 횡령죄로 혐의를 변경할지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소트니코바가 깜짝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자신의 SNS에 지난달 30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만삭대 모습과 출생 기록표, 새로 태어난 아기의 다리 사진을 올렸는데요.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트니코바는 임신 사실조차 공개한 바 없었고 아이의 성별이나 남편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트니코바는 2014년 소치올림픽 당시 의문이 남는 연기에도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 개최국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이후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도핑 의혹 등 구설에 오르다 결국 2020년 초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9개월째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한 발로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차 뒤로 풀숲에서 군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무기로 탱크를 겨누고 명중시키는데요. 탱크는 비틀거리다 결국 내부 탄약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해당 군인이 사용한 무기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위력을 과시해왔던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추정되는데요. 보병이 들고 다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쏠 수 있을 정도로 경량이지만 탱크를 상대할 만큼 위력은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만약 영상에 등장한 것도 제블린이 맞다면 미사일 한 발 가격의 40배나 되는 탱크가 미사일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격이 된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은 필수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늘부터 시작된 주하이 에어쇼에 자체 개발한 드론 모델을 대거 공개했고 이에 맞서 미국은 드론 방어 시스템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대형 무인 항공기 윙룽 1, 2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정찰과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무인기로 올해 1월 개발된 뒤 시험 비행을 거쳐 현재 실전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翼龙1它主要是专注于察打，那么翼龙2它就开始察打兼具备一定的特种作战，比如说我们的电子干扰啊、电子侦察呀、雷达侦察呀这些啊，包括我们后边新机型都会是更广的一个场景的一个覆盖。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이외에도 12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 궁지 2와 공격형 무인기 우전 7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날아오던 무인기가 갑자기 흔들거리며 표적을 지나쳐버립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미 해병대의 드론 방어 시스템입니다. 소형 차량에 탑재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 전장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 말고도 강력한 전자파를 이용해 무인기 공격을 막는 방어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으로 증명됐습니다. На вулицю вийшло, оскільки там, де ми працюємо, немає нормального бомбосховища, а почуваємо себе, як і всі люди в Україні, трошки лячно. 이에 따라 각국은 무인기는 물론 무인기 방어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뒤 열릴 대선의 풍향기가 될 중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상하원 모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현지 언론은 야당인 공화당이 박빙 속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러 스마트 기기 때문에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요.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는 종이책 읽기를 되살리려는 축제가 이라크에서 열렸습니다. 독서 축제로 가보시죠. 긴 탁자가 책으로 뒤덮여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끄는 책을 찾는 데 몰두합니다. 이라크에서 열린 이라크 읽기 축제. 올해 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선 협력 도서관들에서 기부한 7만 권의 책이 7개 주에 무료로 배포됐는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밀려나고 있는 종이책을 되살리는 게 이 무료 책 읽기 축제의 취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찾아온 쾌적한 날씨도 야외에서 독서를 즐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시칠리아 섬 인근 해상엔 독일과 노르웨이에 등록된 난민 구조선들이 이탈리아 정부에 입항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입항을 거부당해 바다에 발이 묶여있던 중 임시 정박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항구에 임시 정박 중인 노르웨이 구조선 지오바렌츠. 이주민 572명이 타고 있는데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승선자 중 미성년자와 환자만을 선별해 하선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난민을 수용할 건진 논쟁 중인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난민 구조선과 가까운 이탈리아 정부의 수용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탈리아는 구조선이 등록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요. 그야말로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성 앞에 환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맞아 환경운동가들이 행동에 나선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 성을 구상할 때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명소 노이슈반슈타인 성. 동화에나 나올 법한 성 앞에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는데요. 약 70제곱미터의 포스터엔 동화의 종식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정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에 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65%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당장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해준다고 홍보하는 샴푸 광고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식약처가 그런 샴푸는 없다면서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샴푸의 광고입니다. 탈모를 방지해준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노출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탈모 샴푸를 넣고 검색해보니 탈모 방지나 탈모 치료가 가능하다는 샴푸가 상당수 검색됩니다.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기 때문에 치료나 방지, 발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이런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낭패를 봤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써봤지. 써봤는데 재미없더라고.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탈모 제품 광고를 직접 점검한 결과 341건 가운데 172건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어떤 탈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먹는 약, 바르는 약이 필요한지 전문의에게 정확한 상담과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샴푸를 탈모 예방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됩니다. 일명 오세훈표 도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안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처음으로 확정되면서 다른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1971년에 준공된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시범 아파트 재건축은 집값 자극 우려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시범 아파트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신속통합 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 계획안을 짜고 심의를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뭐 환경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던 걸 합해서 하면 기간이 줄어들면서 신속하게 되겠죠. 앞으로 최고 200m 높이에서 65층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250m인 63빌딩과 조화를 이룹니다. 65층은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한강을 조망하는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빨리 재건축된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대장주인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 지름길에 올라타면서 정체됐던 다른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시가 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세계 정상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 지구 상황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집트 COP27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 지구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기후변화가 부른 해수면 상승 위기를 겪는 바베이도스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을 알리며 세계은행 등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And that we look at other innovative ways to expand the lending that is available from billions to trillions.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를 공식 의제로 삼은 이번 회의에선 선진국이 기후변화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미중을 비롯한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 중 9명이 불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SSG가 9회 말에 터진 대타 김강민의 끝내기 역전 홈런으로 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통합 우승까지는 단 1승만 남겨뒀네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1차전 맞대결을 펼쳤던 SSG 김광현과 키움 안우진이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하지만 두 에이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김광현은 1회와 2회 연속 실점하는 등 5회까지 석점을 내준 뒤 물러났습니다. 반면 손가락 물집 부상을 안고 싸운 안우진은 157km의 강속구를 앞세워 6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0대4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SSG의 역전 드라마는 8회부터 시작됐습니다. 8회 말 최정의 좌월 투런 홈런으로 추격의 불씨를 당긴 SSG. 9회 말 무사 1-3루에서 김강민이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키움 최연태의 슬라이더를 그대로 받아쳐 역전 끝내기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차전에서도 대타로 나와 9회 말 동점 홈런으로 포스트 시즌 역대 최고령 홈런 기록을 작성한 김강민은 이 기록을 본인이 직접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첫 끝내기 홈런이라 홈런이 어디로 넘어간지 어떻게 넘어간지도 잘 모르겠고 이 큰 무대에서 이렇게 홈런을 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선 SSG는 이제 1승만 더하면 사상 첫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 통합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6차전은 SSG 폰트, 키움 애플러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도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와 세종, 충북과 전북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영동과 남부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2도, 대전 6.5도, 광주는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면서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대전 19도, 대구와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달의 뒤로 천왕성이 숨는 엄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오후 6시 8분 달의 왼쪽 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식을 시작으로 저녁 8시 41분까지 개기월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왕성 엄폐와 개기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희귀한 현상으로 전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